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방법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세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아래 행위가 우리가 뭐였는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아래 행위가 뭐냐? 아래 행위가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기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근데 화기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모닥불이나 흡연. 그죠? 그리고 풍등 이런 거 날리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용접, 용단 등 뭐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까? 여기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뭐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말래요?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보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화재 예방 강화지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울 거고, 그럼 이에 준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뭐 제조소 등이라던가 가스 저장소가 있는 곳이라던가, 그죠? 화약류라던가 수소, 화약 이런 것들. 맞죠, 여러분들? 화약이 2번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데가 어떤 데다? 위험한 데다. 말 그대로 위험한 데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하나 지워주십시오. 화약류 하나 지워주시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조치를 한 경우 제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그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뭐냐? 해관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비치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이런 건 괜찮죠. 그리고 화재 감시자, 안전요원이 있대요.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근데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 행위 당사자에게, 그 물건 관계인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으면 야, 예방조치 제대로 해. 금지 제한.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물건들이 나와요. 뭐 가연성이 큰 물건을 어떻게 하래요? 제거, 이격, 적재 금지. 그죠? 그리고 차량 통행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래요? 이동을 하래. 그러니까 지금 물건에 대한 이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물건. 맞죠? 근데 2번이나 3번에 나오는 이 물건들을 내가 이제 치우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주인을 찾았는데 그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고를 며칠 동안 소방관서 가져가서 14일 동안 공고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보관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또 뭐를 한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관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예요. 자, 그리고 보관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래요? 매각하거나. 맞죠, 여러분들? 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매각 또는 이제 폐기도 가능하죠. 폐기. 맞죠? 그래서 파손 우려가 있으면 매각이나 폐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근데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뭐가 가능하다? 세입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관서장이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 매각이나 폐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각하면 세입 조치하고 폐기하면 끝이고, 그죠? 폐기하면 뭐 돈이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이제 추후에 갑자기 관계인 또는 주인이 나서서 내 거 어디 갔냐? 내가 어디 갔냐라고 하면은 협의는 할 수 있대요. 거기에 대한 거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보상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 자, 그리고 16번째,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그죠? 거기가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일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넣어놨는데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그럼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가연성의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연통은 규조토 등, 맞습니까? 뭘로 덮어 씌워야 돼요? 난연성이나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셨죠? 어서 요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 연료와 보일러 본체 수평거리는 이거 몇 메타예요? 1m죠. 1m 이상 띄워야 되고요. 그리고 연료 차단 개폐 밸브는 연료 탱크로부터 몇 메타? 0.5m 이내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고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설치하고, 연료 탱크에는 받침대를 설치하는데 무슨 재료?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액체 연료를 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액체 연료 보일러.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받침대라던가 또는 어떤 재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불연 재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잘 보셔라. 여긴 난연이니까. 자, 기체 연료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가 이제 기체가 나갈 수 있는 뭐를 설치하래요? 환기구를 설치하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금속관으로 설치하고, 연료 차단 개폐 밸브 이거 위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0.5m 이내에 설치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주래. 무슨 경보기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화목 고체 연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체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불연 재료나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별도 구획된 공간에 보관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또는이에요. 간격을 두거나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별도 구획된 실에 보관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그저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연통은 보일러보다 몇 메타 이상? 그치, 2m 이상 높게 연장해서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m 이상 높게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연통을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 재료로 하고, 연통의 재질은 불연 재료로 사용하고 그 연결 부분에 뭐를 설치해라? 청소구라는 걸 꼭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합니까? 요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0.6으로 하죠. 그죠? 요게 이제 공통 기준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보일러를 실제 설치했을 때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난로입니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몇 메타? 0.6m 이상, 배출구는 0.6m 이상 또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가보면 가연성의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 부분은 귀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그죠? 단열재로 덮어 씌운다. 이게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아까는 증기기관이 있었지만 여기는 증기기관이 없죠. 증기가 없다. 그래서 아까 위에 가보면 여기는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지만 근데 지금은 증기기관이 없고 뭐만 들어가 있어요? 연통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그런 것도 같이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난연성, 불연성 요건 똑같아요. 그리고 0.6m 연통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또 아까 화목 등 고체 연료에 가보면 똑같이 여기도 연통이 있지만 여긴 이상자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특이한 거죠, 기준이. 이동식 난로 원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을 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뭐가 가능한 경우, 소화가 가능한 경우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건조설비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몇 메타 이상? 0.5 이상이다. 0.5 이상이다. 0.5 이상이다. 건조물품이 여름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엔 벽, 천장, 바닥은 무슨 재료로 한다? 무조건 불연 재료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불연 재료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용접, 용단 나와 있습니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5m 이내에 소화기를 꼭 둬줘라 라고 되어 있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다 뭐예요? 반경이죠, 반경. 그죠? 반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저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나요? 나머지 박스 안 쳐져 있는 부분들도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네, 같이 보시고. 다음, 노화덕설비입니다. 노화덕설비. 실내 설치 시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로 바닥에 설치하고,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뭘로 한대요? 불연재료로 한다. 여기도 대부분 다 불연재료가 들어가 있죠. 그죠? 노 또는 화덕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몇 메타 이상의 턱을 설치합니까?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많이에요 하셨죠?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가 설치가 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를 불연재료로 하고 창문과 출입부는 60분 플러스와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며 노 주위에 1m 이상의 공간을 꼭 확보를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음식 조리를 위한 설비에 가보면 주방 설비에 부속된 그죠? 배출 덕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출 덕트라고 얘기하면은 이 두께가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 또는 내식성 불연제 또는입니다. 또는 자 주방 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름 제거 필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떨어지게 할 것 0.6m 이상 떨어지게 하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몇 메타?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성면판이나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덮어 씌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그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노화덕 설비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를 꼭 1개 이상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고에 안 나와 있는 건 음식 조리는 지금 안 나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것들도 조금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가연물 같은 경우는 표 채워봅시다. 우리 면화류죠. 몇 킬로그램 이상 있으면 그렇지, 그죠? 그리고 나무 껍질, 대패밥, 나대 400kg, 넝사볕 이거 몇 킬로예요? 1000이죠, 다. 1000. 그죠? 가고 3000이죠. 성목 많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목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가연성 액체류와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나와 있고요. 고무 플라스틱 발포시킨 거 20세제곱, 고무 플라스틱 그 밖에 거 3000.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채울 수 있게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암기를 해주셔라. 그래서 발전용으로 쓰이는 석탄, 목탄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치?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잘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품명별로 구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쌓는 높이 10, 바닥은 50, 성목일 땐 200 가고 그죠? 5m 올릴 수 있고 200은 200으로 그대로 가고 300이다. 그럼 이렇게 더 높이 쌓고 더 넓게 쌀 수 있는 기준은 얘가 설치가 됐을 때 살수 설비나 대형 수동식 수화기가 설치가 됐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또는 여기 네 번째가 보면 실외 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내가 특수가연물을 바깥쪽에 설치했을 때 쌓는 부분과 주변의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건축물과 몇 메타 이상 이격을 시키더라 우리가 6m 이상 이격을 시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했을 땐 제외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실내 저장했을 때 기준이 나와 있죠.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고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동일 공간에 보관 불가능하나 내화구조의 벽으로 얘와 얘를 확실하게 나눠주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기준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실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6이 아니고 1.2죠. 그죠? 1.2 그리고 여기가 3이라 그랬죠. 1, 2, 3 해가지고 그래서 1.2m 또는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 큰 값 이상으로 이격을 해라. 실외 같은 경우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을 이격을 해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나왔던 기준들이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지 기준이 있죠. 그래서 0.3에 0.6 그리고 표지에 표시하는 내용 최근에 이 색깔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표지 바탕 색깔은 백색에 문자가 흑색이고 그죠? 백색에 흑색이고 화기 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가 붉은색에 백색이다. 백색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색깔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 채울 수 있게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18조입니다.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정권자 자, 누가 지정한다고?
그렇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구역 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시장 지역 나와 있고 공창 밀집, 목조 건물 밀집, 노불 밀집,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 이런 밀집 지역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장인데 무슨 공장이었어요? 이게 석유 공장. 그래서 석유 화학 제품을 공장 나와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나와 있었죠.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미흡한 지역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뭐가 들어가요? 물류단지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걸 지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더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예방 강화지구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화재 안전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재 안전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서장이죠, 관서장.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야 이거 해라. 안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해라. 당연히 누구예요? 이것도 관서장이죠. 그리고 조사 시기는 언제 한다? 연 1회 이상 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 박스 채워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보셔야 돼.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훈련 및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서장이 하는 거고 연일회 이상하고 10일 전 통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화재 예방지구 관리대장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죠. 그죠? 그래서 관리대장에 포함되는 항목들 한 번 더 읽어보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생각보다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청장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명령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2항에 따라 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뭐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20조 화재 위험 경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 경보 같은 경우는 기상현상 및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특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에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관서장이라고요. 아셨죠?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21조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이것도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읽어보세요.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화재 안전 평가에는 대부분 다 누가 들어간다? 청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를 또 그 법령이나 정책을 정하는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한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그리고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화재 안전 영향 평가의 방법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영향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화재 안전 평가 심의회, 그죠? 화재 안전 영가 심의회라는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책에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항이 화재 안전 영향 평가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크게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아셨죠? 근데 다 법이나 정책에 관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 책에 가보시면 1권의 페이지 264페이지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아셨죠?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가보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에 대한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누가? 청장이. 됐죠? 그리고 심의회는 위원을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하냐면 12명 이내로 구성을 한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 누가?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심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거기가 보면 뭐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전문가, 그리고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누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령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맞습니까? 또는 소방청에서 소방준감 이상의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던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뭐 방금 기술사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안전원이나 뭐 기술원이나 화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나온 적 없으니까. 자, 23조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소방관서장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 화재안전 취약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누가? 관서장이에요.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1항에 따른 지원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럼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라고 해가지고 뭐 수급자들에 대한 거, 그죠?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중증장애인, 뭐 한부모 가족에 따른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예방법 내용도 지금 일단 요 챕터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23조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 선임, 그죠? 안전관리자 선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한다.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임을 해라? 추가로 선임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제가 겸업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급이나 어디는 1급은, 그죠? 그래서 겸업금지 조항도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결국은 관계인이 선임을 하는 거죠. 그죠? 관계인이 선임을 해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관계인과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관계인이 못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관계인이 못하는 내용, 결국은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소방계획서, 그죠? 그리고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체계라는 거 들어가 있고요. 소방훈련 및 교육 들어가 있고,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누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본인만 딱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범위다. 나머지는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관계인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어서 여기에 가보면 번호를 채워라 라고 하면은 1257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선임 대상물, 그리고 거기에 선임을 하는 선임 대상, 선임 자격, 그리고 선임 인원 몇 명을 선임할지가 이제 또 여기 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일 거기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어디라고 여러분들? 특급이다, 특급. 그럼 특급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즈가 어떤 큰 건물이죠. 그죠? 사이즈가 좀 큰 건물인데, 우리가 특급 중에 이런 애들은 제외하더라. 동식물원, 제외 철강, 불연성,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 등 제외 지하구, 제외, 그죠? 제외되는 것도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고, 아파트나 그 외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했을 때 몇 층? 50층. 지상으로부터 높이 몇 메타? 200m. 그죠? 연면적 기준 없죠. 그죠? 자, 그 외에 아파트를 제외했을 때 30층, 지하층 포함 120m에 10만. 그래서 층수나 높이가 해당 안 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이런 사람들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술사 관리사,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공무원은 20년,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내가 발급을 받아왔으면 당신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외되는 거 특급이랑 똑같다라고 했고, 여러분들 채워보십시오. 채워보세요. 몇 층 이상이에요? 30층이죠? 아파트. 제외고 120m죠? 그죠? 그 외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몇 층? 11층. 그죠? 11층 나와 있고, 연면적 15,000 들어가 있고, 가연성가스 몇 톤? 1000톤. 기억하시죠? 그죠? 선임 자격은 기사, 산업기사, 공무원 7년, 1급, 자격증, 소지자, 그죠? 이런 사람들 나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 부분 꼭 정리를 꼭 해주시고, 자, 2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갔는데 당연히 특급과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중에 당연한 거죠. 그죠? 건물에 갔는데 뭐가 있다? 옥내가 있다. 또는 SP가 있다. 또는 물분무 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옥내, SP, 물분무 등. 근데 호스릴만 설치한 건 어떻게 하더라? 제외하더라. 그죠? 그리고 얘가 몇 톤 이상이다? 100톤 이상이다. 100톤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 뭐다? 지하구다. 이런 데는 다 몇 급이에요? 2급이죠. 2급.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옥내 소화전이나 뭐가 설치된? SP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목조. 그죠? 보물국보, 목조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2급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여기 선임 자격 같은 경우는 위험물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으로서 3년이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 자격증 소지자라고 나와 있죠. 3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2개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스. 그죠? 그리고 자탐. 간스나 자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했나요? 같이 보시면서 여기 3급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선임 대상물, 선임 자격, 선임 인원이다 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여기 300세대, 300세대. 그치? 여러분들? 그리고 연면적 같은 경우는 15,000이죠, 15,000. 아파트 제외, 연립주택 제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기 노숙수 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숙박시설이 좀 특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1,500이 안 되고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그리고 선임 자격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선임할 수 있다. 보조자에. 근데 보조자 같은 경우는 저는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한 명을 추가 선임하고 15,000을 초과할 때마다 또 한 명을 추가 선임하고
소방차가 운용이 되면 15,000이 아니고 얼마? 3만을 우리가 추가로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는 몇 명이다? 1명이다. 소방사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지 않는 것 확인이 되면 선임을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준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선임되는 기준이 있다. 근데 그 외가 여기죠. 여기는 무조건 1명이래요. 근데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대, 보조자는. 그래서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자위소방대는 꼭 보셔라. 그래서 자위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규모,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라는 걸 편성을 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을 하고 그 편성 상태를 점검을 하며 소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소방훈련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그 소방훈련과 같이 자위소방대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업무죠. 그죠? 누구의 업무? 자위소방대의 업무.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을 한다거나 또는 초기 소화를 한다거나 피난을 유도한다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한다거나, 그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과 보면 이제 자위소방대 구성 및 임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고 편성 조직 인원은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대장 들어가 있고 부대장 들어가 있고, 제가 이 팀명 좀 보셔라.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방호안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팀명을 보면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팀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이게 좀 숨어있는 기준이지만, 규칙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죠? 그리고 이 소방계획서, 이게 누가 작성하는 거라고요? 안전관리자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했을 때 대부분 그 건물에 관련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 그 안에 넣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쭉 읽어봤을 때 결국 다 소방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있죠. 포함인데 요거 제외. 그죠? 이런 것들 좀 유의있게 보시고. 여기 가보면 예방규정이 정해져 있는 제조소 등은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된다. 뭐가 정해져 있으면? 예방규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죠? 나머지도 뭐 쭉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냥 눈으로라도 한 번 정도 쭉 읽고 가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보면 뭐가 또 나와 있냐면,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을 기록하는데 월 1회 이상 작성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일지? 업무일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업무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을 하면 월 1회 이상 작성을 하고, 1회 이상 작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보관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보시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관리 업무 대행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큰 건물에서 못한다.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쵸, 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죠. 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라고 얘기하죠. 시설에 대한 관리. 됐죠? 그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또 연면적이 15,000 이상의 소방대상물과 또 뭐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죠? 나머지 1급에 가보면 11층. 그러니까 1급 일부가 되는 거고 2급, 3급만 제가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크게 기출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되고, 선임신고는 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며칠 이내, 우리가 14일 이내 본서에게 신고하고, 해임 시에는 본서에게 사실을 알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을 때 우리가 30일 이내에 그죠? 재선임을 해줘라. 그리고 정보 게시 나와 있죠? 어떤 정보를 게시를 해줘야 되는지 요번에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요 선임 내용에 대한 게시, 정보 게시가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됐죠? 그래서 출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요거를 꼭 게시를 해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여기 게시가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보가 게시돼 있구나. 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그러니까 관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안전관리자죠. 안전관리자가 누군지도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도 써 있고요. 연락처도 써 있고 다 써 있어요. 자, 관계인 등의 의무. 관계인은 뭐를 수행해야 된대요? 얘를 수행을 해야 된대. 그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지도 감독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땐 지체 없이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인이 하지만 그죠? 관계인이 직접 못하니까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 소방, 방화,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땐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누가 한다라는 거야? 안전관리자가.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그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이런 게 잘못됐다. 관계인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명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본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임해라. 왜 안 했냐라고 할 수 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또 업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선임 명령이라던가 또는 업무 이행 명령을 본서가 내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나와 있죠. 그죠?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사 시공자라는 사람이 화재 발생 및 화재 피해 우려가 큰 소방 대상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을 했을 때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착공 신공 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결국은 건축물을 공사하는 시작날로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그죠? 선임을 해줘라.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신고하래? 본서에게 신고하는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신고를 꼭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뭐를 작성하래요? 소방계획서. 그죠?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갔을 때 소방계획서라는 걸 꼭 작성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이나 피난로, 맞나요? 그리고 네 번째 가보면, 네 번째 건설 현장 누구한테? 작업자한테. 그때 작업자를 제외한 이라고 틀린 문구로 한번 나왔었죠. 작업자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교육 훈련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갔을 때 거기 초기 대응 체계,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화기 취급의 감독,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 청장이 구시하는 업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15,000, 연면적이 15,000. 그리고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그 중에 연면적이 5,000인 애들. 그죠?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 창고의 연면적이 5,000인 애들.
맞습니까? 그래서 건설현장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나 또는 자격증 발급하는 사람이 누구다? 청장이죠, 청장. 청장이 발급을 해주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럼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실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이면 뭐 20년 특급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뭐 7년 1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청장은 이러한 각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재발급 신청 가능하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가보면 가능하고, 그리고 예하면 안 되고, 알선도 포함, 대여도 안 되고, 그죠? 당연한 거죠. 대여 알선도 안 되고, 대여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제가 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았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거나 또는 대여를 했을 땐 취소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있다? 응시 자격이 나와 있다. 응시 자격. 그죠?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한 번 정도 눈으로 그냥 조금 보셔라. 이거는 뭐예요? 안전원에서 보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안전원에서 보는 시험을 이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10년 이상이면 시험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특급 시험을 봐서 시험을 합격하면 그때 자격증을 발급받는 거지. 시험 보기 귀찮으면 이제 20년 경력 채워서 내가 그냥 가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주세요 라고 하면은 돈을 내고 발급을 받아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보면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번 이제 제 35조입니다. 35조.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그 관리 권한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 근데 본서가 관리의 권한이 많아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조정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건축물인데 11층.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3만.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권한이 분리된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층에 3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문배풀이 책에 가보니까 가끔 여기 이제 5천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 법이, 옛날 법. 아셨죠? 무조건 3만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하층 제외 11층.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옛날엔 요 앞에 얘가 없었어요. 복합건축물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대로 보시면 돼.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11층 또는 연면적이 3만이다. 그리고 뭐 들어가요? 지하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복지가라고 했었죠? 복지가 도소전. 그죠? 복지가 도소전. 근데 이 복합건축물 가보면 11층과 3만이 있다라는 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권한의 선임 및 조정 기준 대통령령 가보면 이런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보고 그냥 한 명만 선임하면 되는 거고, 이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 선임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있으면 한 명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괄 소방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또 선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당연히 중간에 가보면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뭐 안전교육이나 뭐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서 뺀 거니까 나중에 책으로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권한분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고,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 제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36조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예방법을 또 마무리를 하고 얼른 또 공사업법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